아니고 아예 영상이 가릴까봐 뒤로 딱 붙여서 일어나지 마세요. 뒤에서 앞에 시간이 아니라 원래 양속된 시간을 제가 일찍 온 이유가 마이크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목소리 약간 크게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도 왼쪽에 있는 거야. 저는 제가 제가 약속된 시간보다 좀 일찍 온 이유는 여기 오신 수요자 분들과 먼저 상견례를 하고 그 다음에 언론이나 노출되는 원래 본래 준비된 행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사실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예전보다 좀 이른 시간이어서 약속된 시간까지 약간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하겠습니다. 네,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원래 정해진 순서대로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검찰총장입니다. 오늘 뵙게 된 걸 그나마 참 안타깝게도 너무 늦었지만 지금 시간이 된 것만으로도 우리 사회에 큰 변화가 있게 된 게 아닌가, 그 변화로 가져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게 너무 늦었다는 것, 너무 늦어서 너무 속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저희가 기상상고를 포함해서
피해자분들을 맞이하는 만나는 시간을 좀 당겨보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과거사위원회에서 기록 검토를 하고 있고 사건에 관해서 재검토를 하면서 권고를 할 예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권고가 다 나오고 저희가 법률적인 절차를 다 취한 후에 만나 뵙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로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모든 경과를 떠나서 너무 늦게 만나 뵙게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늦게 만나게 돼서 정말 힘듭니다. 따로 저희가 준비한 사과의 말씀은 피해자분들께서 말씀하신 뒤에 그 다음에 진행을 드리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인사라는 것이 서로 받아서 주고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끊겨가지고 일단 그 문물 총장님께서 이렇게 직접 찾아오셔서 사과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사실 이 형제복종 사건에 대해서 검찰 입장에서도 분명히 한 발 한 발 내딛는 걸음이 너무 멀었고 힘들었다는 것 저도 이해하고 있고 저희 피해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형제복종 사건에 대해서 말하기까지 31년 동안 돌고 돌아서 이렇게 오는 동안에 세상으로부터 차별과 피박과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쌓이게끔 했었던 그 책임은 분명하게 검찰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과의 방식으로 저희들은 지금의 그 검찰에게 화를 내기보다는 그 당시에 검찰의 책임을 묻고 싶고, 그러나 그들은 그 당시에 그 죄값에 대해서 사과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후배 검찰인 문물 총장님께서 시장으로 계신 검찰에서 이렇게 뒤늦게라도 한 발 내딛어서 와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해와 그 사과라는 것은 말로만 치부돼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저희 피해 생님자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만났고 31년 만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사실 그대로 총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검찰은 앞으로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그리고 그 검찰로부터 피해를 입은 이 피해자들을 위해서 검찰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라도 저희 피해 생님자들의 증언을 짧게 이렇게 듣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대웅 형님부터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앉아서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김대호입니다. 올해 나이는 48살이고요. 제가 81년도에 처음으로 우리 집이 이제 부산 김구 능력 금치했습니다.
거기서 한번 81년도에 끌려가가지고 82년도에 우리 공무부가 찾아와가지고 또 기각을 했습니다. 기각하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또다시 그 똑같은 파출소에서 또 저를 82년도에 또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83년도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원양하수를 타고 내려가지고 배 타고 나와서 저를 또 기각 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기각 조치를 했는데 또 그 이제 무슨 역파가 아닌 서면 중앙 파출소라고 있습니다. 시도서관 뒤에 그 파출소에서 저를 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또 잡아갔습니다. 저는 분명히 잡히가기 전에 부산 성지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죠. 부산 성지국민학교 3학년 11반 학생입니다. 지금 바로 옆입니다. 50m도 안 됩니다. 부산 역파 뒤에 바로 부산 연수기 저희 집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은 제 말을 믿지도 않고 학교 가고 싶다고 해도 보내주지 않고 차 안에서 구타, 강도, 폭행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생각만 하면 할수록 막 치가 떨리지만은 그리고 또 저 안에 다시 1년 뒤에 들어갔을 적에 그 괴담을 짓는다고 그 어린 나이, 제가 10살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 흑백도를 찍어가지고 그 무공을 쥐고 올라가고 이랬습니다. 아니, 그리고 또 우리는 이제 군인도 아닌데 군대식으로 1수대, 2수대 이런 식으로 이제 소대원을 부르고 예. 저는 솔직히 그 안에 이제 3번 들어가면서 막 말도 제대로 잘 못합니다. 얼마나 많이 받고 내가 잘못 안 했는데도 단체로 기합을 주시고 예. 그리고 나는 이제 부모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배우지 못한 게 진짜 안쓰럽습니다. 사회에 나오면 배운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제 나름대로 어떻게라도 살아보고자 해가지고 하이에 기술장 있죠. 용기 기술장 있죠. 또 택시 운전 면허를 다 따가지고 발을 이 사회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왜 그랬습니까? 배우지 못하게 한 국가가 그 어린 학생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도 없이 그도 한두 번 아닌 3번이나 잡아가면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친구도 없습니다. 왜? 그 행정원에 잡혀갔으니까 친구도 없죠. 그래 이때까지 우리가 이게 쭉 다 살아왔지만 제대로 올바르게 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지금에 와서야 우리 문무일 종장님께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히 생각합니다. 우리 억울함을 이렇게 조금이나마 해소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히 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될까요? 이야기 드려도 될까요? 저는 이 행정복지원 그 1975년도 공포가 되기 전에 1970년도 국민학교 5학년 때 용당에 그 행정원에 운전인 용당에 내려가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낚시 작업, 그 다음에 각시탈 그 교회에 보내는 그런 석고 작업 같은 거 이런 거 그다음에 군사교육 받고 바닷가 앞에서 뒤에는 살이고 그곳에서 있다가 1975년도에 75년도 되기 전에 그곳에서는 용당이라는 곳은 장군의 방, 희망의 방이라는 소대가 2개 소대가 있었는데 그곳에 하루에 한 차씩 사람들을 잡아 끌어다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75년도에 주례 산에다가 이제 1차 선발대를 보내가지고 천막을 치고 거기서 이제 공사를 시작하게 된 동기부터 용당에서부터 주례까지 주례 처음에 넘어가가지고 16살 나이에 주례로 넘어가서 천막 치고 산을 깎고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1978년도 3월 6일 날 가족이 찾아와서 이제 그것을 탈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그곳에 가가지고 거의 한 8년, 9년 가까이 있으면서 아버지는 젊은 나이에 딸 둘이 아들 하나 있는 나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돌아가시고 가정은 파괴되고 저는 뭐 너무 골병은 골병대로 들어서 지금은 기초생활 수급자로 산전 턱리자로 해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총장님께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그곳에서 탈출을 한번 시도를 해갖고 탈출을 했는데 사상 쪽으로 탈출을 26명이 밤에 철장을 덮고 탈출을 했었는데 경찰서에서 우리들을 잡아가지고 다시 행정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가공권력이라는 거는 같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 청소를 하는데 저는 세월이 나이가 60 가까이 돼가지고 50년이란 그 기간이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누구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발 우리들의 한을 조금 풀어주고 오늘 이렇게 총장님이 나와가지고 한 발 들이가는데 조금의 일이라도 꼭 가고 싶습니다. 진짜 이상. 안녕하세요. 현대옥지원 비해생존자 박순희입니다. 저는 80년도 들어서 5년 이상 있었습니다. 저는 고향이 부산도 아닙니다. 진주입니다. 오빠의 집을 잠깐 놀러 갔다가 진주 부산 진역에서 순경들에 의해 잡혀갔었고 어차피 우리 어느 정도 다 책에 나와 있는 만큼 첫째는 경찰에 의해 잡혀갔지만 두 번째에 29년을 우리를 죽인 건 검찰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때 조금이나마 우리 어렸을 때 조금이나마 똑바른 수사를 해주셨으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는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피해 생존자들은 지금 여기 나오신 분들 외에는 혈액 투석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총장님 옆에는 위암 수술을 하시가 인공위를 넣어가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첫째는 저희 얘기보다 우리 피해 생존자들이 얼마나 지금 고통 속에 살고 친구가 없어요. 왜 학교를 안 다니니까 동기동창이 없겠죠? 출석 쓸 때는 갈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총장님이 이렇게 늦게나마 선배들의 잘못을 총장님께서 사과를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우리 피해 생존자들을 모두 다 함께 총장님께서 진상규명에 힘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전라북도 전주사입니다. 제가 올라오는 도중에 저희 딸이 편지를 한 장 썼어요. 카톡을 보냈어요. 잠깐 읽어드려도 될까요? 총장님 안녕하세요. 총장님이 만약에 형제복지원 사건 때 총장님이었다면 지금 이 사항이 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적어도 관심은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저희 엄마 피해받으신 삼촌 이모분들께 사과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엄마가 이 일을 시작하신 지가 5년이 흘렀는데 5년 동안 무척 힘들어 하셨고 지켜보는 저희 가족들도 너무 힘들고 사이도 많이 틀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엄마가 사과를 들으러 가신다고 했을 때 상처받은 거 트라우마가 조금이나마 괜찮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지금 이 형제복지원 같은 사건이 안 일어나게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서 온 안기순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검찰 총장님 갖다가 모시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검찰에 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형제복지원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겸 1980년도 형제복지원 원생들과 함께 형제복지원 직원들을 인질로 삼고서 형제복지원의 세상을 갖다가
실상을 세상에 알리고자 난동을 하고 폭동을 주동한 장본인입니다. 저희들이 그곳에서 끔찍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곳에서 폭행, 성추행, 성폭행, 구타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까지 수십 많은 아픔과 고통들이 있었기에 그 사실을 진실을 알리고자 직원들을 불가피하게 인질로 삼고서 세상에 저희들이 목소리를 처음으로 내었습니다. 그 당시에 경찰 그리고 정보부 관계 여당 야당 언론인들 그리고 보좌관들 기타 많은 관계기관에서 저희한테 찾아왔고 저는 거기에서 종이가 없다 보니 달력 뒷페이지를 이용해서 거기에서 구타당한 사람들, 장애가 된 사람들 그리고 목숨을 잃은 사람들 끌려가가지고 운호동 무인권의 폭력과 착취를 갖다가 당해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을 갖다가 나름대로 조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그 시작을 갖다가 검찰이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중재를 하였더라면 지난 30년 동안에 여기 살아있는 수많은 생존자들의 피와 땀이 이렇게까지는 깊지 않았으리라고 감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그곳에서 있던 실상은 그간의 밀스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회 소수자들이고 억울한 자들이고 고통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들이 참고 견뎌했던 것들은 인류 필설로도 말씀을 드리지 못할 정도로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일이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국내에서 벌어진 이 끔찍한 지난 30년의 과거의 역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고 정의가 바로 서고 인권이 바로 서고 우리의 가치가 바로 서지 못한다면 감히 우리가 피해 위안부나 끌려갔던 노동자들을 감히 어떻게 그들 갖다가 보상을 갖다가 말할 수 있는 떳떳하고 강건한 국가의 일원이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오늘 여기 모인 모든 분들과 이곳에서 참석하지 못하지만은 사회 곳곳에서 오늘을 갖다가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경제고증 피해자들과 그리고 이 자리에 있지 못하고 이 세상에 있지 못하지만은 500명이나 넘는 수많은 영혼들이 그곳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조금만 더 관심을 받고 치료와 혜택을 받았다면 죽지 않았을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첫 번의 생을 갖다가 마감하기로 전에 또다시 부산백병원, 부산의대 같은 데서 그들의 시체 해부 활용되어 가지고 편안히 잠들지도 못하였습니다. 그 보험들이 오늘 이 시간을 필요해서 총장님과 기타 우리 관계 모든 자들이 한 번 더 그들의 영혼을 생각해주는 숙인한 자리가 되었음을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총장님과 그리고 우리가 이 형제국전 피해 생존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인권과 가치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자유를 갖다가 박탈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이 국가에서 일어나지 않고 정의롭고 참되고 진실되고 다른 가치가 살아있는 그런 떳떳하고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총장님이나 관계 모든 분들이 지금이라도 신비일정하셔서 새롭게 나아가는 기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감추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끝으로 총장님께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관계 당국 책임 있는 모든 자들에게 말씀을 갖다가 올려서 우리 특별법이 제대로 통과되어서 여기에 사회 소수자들 고통받고 있는 모든 힘없는 약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떳떳하게 같이 성장하고 치유와 회복이 되고 사회 적응과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남은 기간이 남아 그들의 삶이 복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검찰총장님께 과거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사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저는 사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4살 중학교 1학년 시절 때, 꿈 많은 시절 때 경찰로 인해서 내 인생이 망가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이 다 망가져버렸죠. 14살 그 꿈 많았던 청소년이 새로운 세상을 봤던 거죠. 그 경찰의 한 사람의 잘못된 그 선택으로. 그리고 그 안에서 엄청난 인권 유린을 당하고 사회에 나와서 지금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왔죠. 거기에서 그렇게 고통받고 인권 유린을 당하면서 살아왔었지만은 또다시 이렇게 사회에 나와서 발을 붙였을 때 살아가려는 그 삶이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그것이 단지 국가가 잘못했다라는 그 자체를 알고 있었지만은 그 나이 때는 따질 수도 있는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잡혀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 거기에 자식까지 낳았지만은 국가가 만든 훈령이 내무훈령이라는 그 훈령으로 인해서 철저한 불황인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들이 불황인이라는 현대복전 출신이라고 같이 사랑하는 것조차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정말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 사랑하는 자식마저 해외로 입양을 보내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고, 이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이 나라가 과연 법치국가인가, 법이 존재하는 나라인가. 그럼에도 또 악착같이 살아오려고 수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트라우마는 쉽게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제 동생도 그 안에 들어갔다 같이 이렇게 기가 조치가 되었지만, 동생도 그 현대복지원 속의 트라우마들이 엄청나게 크게 자리 잡아서 2009년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그러니까 제 가족이 모두가 풍비박살이 나버렸어요. 여전히 저희 가족들, 아버지와 그리고 일가 친척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각은, 그때 네가 거지 같은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네가 잡혀 들어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도 보고 있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들, 정말 가족들 보기가 정말 무섭더라고요. 왜냐하면 여전히 국가가 그런 잘못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회피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2014년도 이렇게 현대복지원 사건을 알게 되고 비로소 국가폭력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활동을 시작했었습니다. 지금 연도가 벌써 2018년도죠. 이제 2018년도가 지나고 이제 2019년도, 무려 5년이라는 세월 동안 또다시 그 고통 속에서 피해 사실을 알리고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는 아직까지 국회 앞에서 노숙을 하면서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가 민주공화국이잖아요. 그리고 국민으로서 권력이 나오고 주권이 형성된다는 그런 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난 30몇 년 동안, 36년이라는 동안 살아오면서 그 법이 과연 사람 위에 존재하는 것인지, 사람 밑에 존재하는 것인지 정말 알 수가 없더라고요.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면 법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 위에는 항상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지난 36년 동안 이렇게 악몽을 꾸면서 살아왔지만은 이제라도 후가가 좀 앞장서서 억울한 저희 피해 생존자와 저 그리고 가족들을 마음이라도 조금 달래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여전히 앞으로 우리는 끝까지 계속 진상규명을 해달라고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문무원 총장님께서도 어떻게든 저희가 왜 제가 동생이 죽어야 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야 하고 아이까지 그렇게 버림받아야 하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는지를 분명히 진실을 밝혀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최수구 피해생존자 그 활동가까지 발언을 했는데요. 일단 그 이야기는 김정은 변호사님 이야기를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어리스. 예, 김용원 변호사입니다. 오늘 문무일 검찰총장께서 지금부터 30년 전에 제가 했던 형제복지원 사건 수사에 관해서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는 것은 이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보상을 앞당길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으로서 저는 이를 크게 환영함과 동시에 문무일 검찰총장의 결단을 높게 평가합니다. 저는 형제복지원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찰 지휘관들로부터 참으로 견디기 힘든 갖가지 외압을 받았으며 그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인사상의 심각한 불이익을 받았으며 더 나아가 변호사 개업 이후에도 몇 차례 결정적인 보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런 피해를 보게 된 이유는 저희 형제복지원 사건 수사가 당시의 절대 권력자인 전두환 대통령의 권위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아주 당연한 것이었지만 저뿐만이 아니라 저 이후에도 오랜 세월 동안 어쩌면 지금까지도 정의로운 검사가 이 나라에서 정권 차원의 큰 힘을 가진 사람이 저지른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는 경우에 예외 없이 경험하게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의 검찰총장의 사과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검찰의 통렬한 자기 반성을 통해서 앞으로 더 이상 이 나라에서 그 악을 척결하려는 검사가 부당한 외압을 받지 않고 소신껏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검찰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생각에서 또 그렇게 함으로써 검찰 수사와 관련하여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들과 같은 억울한 피해자들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저의 경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제복지원에 3,000명이 넘는 무고한 시민들이 감금되어서 참혹한 인권 유린을 당하게 된 것은 전두환 대통령의 국무총리에 대한 1981년 4월 10일자 친필 지시각서에 따른 것이고, 전두환 대통령은 불황인이나 거지와 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모조리 가두어 버림으로써 마치 우리나라가 사회복지 선진국이 된 것처럼 연출하기를 원했던 것인데, 저희 형제복지원 사건 수사는 바로 그런 전두환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맞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수사를 시작하자 검찰 지휘부는 수사를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업무상 행령의 점을 조사하지 말라, 형제복지원
본원에서 벌어진 인권유린 만행에 대해서는 아예 손대지 말라. 원장을 보석이든지 후속 백정규로 석방해달라. 백령액은 7억 이하가 되도록 하라. 미리 구형량을 보고하라. 구형은 10년 밑으로 하라. 언론 보도 내용을 해명하라. 부산지검에 기록을 싸들고 와서 일일이 증거관계를 보고하라. 그 수를 헤아리기조차 어려운 부당한 압력으로 본인의 수사를 좌절시키고 종결시키고 했었는데, 이런 것이 꼭 그 위에서 청와대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검찰의 모습이 지금은 사라졌고 앞으로 재발하지도 않게 되어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당시에 평생 수사검사의 길을 가기로 결심하고 검사가 되어서 초임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수석으로 발령을 받았고, 형제복전 사건 수사 착수 이전에 이미 몇 안 되는 해외 장비 연수자로 선발되어서 미국의 미시간 대학 국가대학에서 1년간 공부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힘이 겨웠지만 형제복전 사건 1심 공판을 비교적 저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미국에 가서 이 선진국의 법률과 사법 시스템을 정말 밤잠을 설쳐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가 저에 대한 인사 발령이 부산지검으로 나타난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죄송한데 네, 시간이 좀 있어서 알겠습니다. 네. 그 해외 파견되어 장기 연수를 마친 검사들을 이 법무부나 대검찰청으로 발령되어서 검찰의 핵심 인력으로 키워오던 당시의 관행을 깨뜨리고 저에 대해서 인사성의 보복을 한 것이었죠. 그때는 정권이 전두환에서 노태우로 바뀐 이후인데도 말입니다. 부디 저는 부산지검에서 열심히 수사활동을 했는데 이번에는 저를 수건지구로 보내놓고 검찰 간부들이 흰금선 수사는 잘하지만 말 안 들으니까 안 되겠다라고 뒤에서 쑥덕였다고 하더라고요. 원칙에 충실한 검사에 대해서 말 안 들었다고 이런 보복 인사를 행하는 이런 지금은 사라졌고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또 아니었습니다. 결국 제가 평생 검사의 의지를 접고 변호사 개혁 후에 브레이크 없는 벤처라는 책을 썼더니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제 책이 전부 거짓이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말했고, 이것이 KBS 9시 톱뉴스로 보도되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억지 소리나 하는 검찰총장이 다니는 출연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정치가 마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그 뒤 국회에서 제대로 된 법률을 만드는 일을 해보려고 선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유력정당이 저에게 공천을 주려는 움직임이 있게 되자 검찰 간부 몇 명이 나서서 그 정당 수뇌부에 공천을 주면 큰일 난다고 또 분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도 또 있으나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찰은 조직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함으로써 상사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또 그들의 출세길에 위험을 초래했던 소진영 검사를 악착같이 추적해서 보복함으로써 많은 검사들에게 본보기로 삼아온 폭식 전통을 이제는 그만두었습니까? 저는 오늘 검찰총장의 사과가 이런 모든 검찰의 오래된 묵은 적폐들을 청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고 반영을 합니다. 저는 형제복전 사건 수사 당시 3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갇혀있는 3,000명의 피해자의 전원 석방이었고, 둘째는 전두환 정권의 천인공갈 인권유린 만행을 국민 앞에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는 것이었고, 셋째는 박인건 원장의 엄벌이었습니다. 저로서는 마지막 하나를 빼고는 완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짧은 검사 생활은 참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형제복지원 피해자분들이 형제복지원에서 겪은 그 무간지옥의 고통과 그로 인해 형제복지원 밖에 나와서도 끝내 되찾을 수 없었던 인간다운 삶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런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무능한 수사검사였고 또 무능한 법조인이었음을 이 자리에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깊이 사과를 합니다. 끝으로 대법원은 과거 전두환 정권의 시녀로서 너무나 자명한 법률을 왜곡해 가면서까지 전두환 정권을 향해서 총선 판결을 한 것에 대해 참에 어린 신속한 광정 판결을 할 것과 국회는 하루빨리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저희 말을 마칩니다.
준비해온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정부가 법률에 근거 없이 내부 물력을 만들고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국가 국권력을 동원하여 국민을 경제 복전 수용시설에 감금하였습니다. 게다가 강제 노역을 시키면서 폭력 행사 등 가혹행위를 하여 인권을 유린하였습니다. 당시 김용원 검사가 형제복지원의 인권 유린과 비리를 적발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외압에 굴복하여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고 말았다는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기소한 사건마저도 재판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때 검찰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였다면 형제복지원 전체 인권 침해 사실이 밝혀지고 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후속 조치도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인권 침해의 실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피해 사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현재까지 유지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마음 깊이 사과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만으로는 부족하겠지만 형제복지원 피해자분들의 아픔이 회복되길 바라며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권이 유린되는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고 검찰 본연의 역할에 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총장님의 그 눈물 섞인 그 사과 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저는 그 형제복지원 사건 이후로 어떠한 감정들을 느껴야 할 수 있는 부분을 재담당했기 때문에 그 눈물의 의미를 아직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는 누구보다도 검찰총장님께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눈물을 잊지 말아 주시고 저희가 요구하는 그리고 부탁드리는 말씀을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대검찰청 문무일 총장님께 불철주야 검찰의 개혁에 힘쓰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실종자 유가족 모임의 피해 생존자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한낱 쓸모없는 물건 취급과 짐승의 대접을 받으며 대한민국에서 겨우 목숨만 부지하며 살아와야 했습니다.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내무부훈령 제410호라는 불합리한 단속 지침으로 인해 수많은 시민들이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채 경찰과 시 공무원들의 불신 검문에 의해 불합리한 수용소에 갇혀 적게는 몇 달, 많게는 10여 년을 강제 수용되어야 했습니다. 우리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모임은 31년 만에 이제야 대한민국 법을 수호하고 범죄자를 엄단에 처하는 검찰기관의 최고 책임자인 검찰총장님께 묻습니다. 수용소라는 것은 죄를 지은 범죄자를 가두는 시설로 사용되는 명칭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희는 무슨 죄로 어떤 판결로 수용소에 갇혀야 했었는지 말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문물 총장님께서는 지난 과거 부산지검장이었던 박기태 지검장 등 윗선의 외압으로 인해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하지 못하게 된 책임을 지고 앞으로 이런 외압을 행사하는 검찰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저희들 앞에 사과하고 권력의 편에 서는 검찰이 아닌 시민과 약자의 편에 서서 올바른 검찰이 되겠노라고 오셨습니다. 대한민국 시민이라면 거의가 불신하고 있는 검찰의 지난 행위들로 인해 이렇게 총장님께서 직접 사과하러 온 이 순간까지도 우리는 불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에서 한낱 쓸모없는 물건 취급과 짐승의 삶을 강요받으며 배워야 할 시기를 놓쳐 살아왔다고 하여 사과와 용서라는 것 또한 모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사과라는 것은 일방적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987년 검찰이 수사를 정확히 하고 모든 피해자들에게 죄를 짓지 않고 수용된 사실을 처음부터 밝혀주었다면 우리들이 이렇게 30여 년 동안 짐승의 삶을 강요받으며 살아갈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시설에서 일어난 인권유린 사건에 검찰의 당당한 처벌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검찰은 시설장들에게는 언제나 자비로운 처벌을 하였고 시설에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가혹할 정도로 2차 인권 침해를 가해왔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렇게 직접 찾아와 주신 것은 앞으로 검찰이 검찰다운 모습으로 개혁하겠다는 의지로서는 환영하는 바이긴 하지만 말뿐인 사과로는 저희들의 삶 자체를 2번이나 죽인 검찰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국가공권력에 이용당하고 버려졌던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그 무엇도 그 어떤 말도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은 문무일 총장님께 진정한 사과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행동으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애초에 부산형제복지원 사건의 수사를 못하게 한 책임이 선배 검사인 부산지검장 등 윗선의 외압이 있었던 만큼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국회의 계류주기인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특별법 등 과거사 진상위원회 법이 있습니다. 검찰 차원에서 강력하게 요구하여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2번째, 시설을 이용한 인권유린 사건과 모든 인권유린 사건에 대한 범죄자들에게 검찰의 단호한 법적 구속 처벌을 강력하게 하여 검찰다운 검찰이 되어주십시오. 3번째, 앞으로는 검찰이 윗선의 외압에 흔들리거나 외압을 받아 정치적으로 보호해야 할 사람들을 2번 죽이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4번째, 검찰의 개혁을 위해서라도 한 번의 사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검찰의 뼈아픈 역사로 기록하여 형제복지원 사건이 진상규명되고 나서라도 피해 생존자들에게 끊임없는 사과와 검찰의 개혁되는 자세를 보여주십시오. 현재 비상상고로는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그 어떤 누구도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법치를 외치며 민주국가로서 올바른 법 적용을 위한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겠다는 검찰의 이번 행위는 당연히 했어야 할 일이기에 피해자로서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환영할 일이라고 보고 잘하셨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잘못된 형제복지원 사건의 시설에 특수감금의 무죄 판결을 악용하는 판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과 다시는 시설에서 우리와 같은 억울한 일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에 조금의 위안이 생깁니다. 우리의 인생은 국가로부터 망가질 대로 망가져 버렸습니다.
우리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자 시민입니다. 우리가 왜 잡혀가야 했었는지 말하기까지 30여 년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법을 수호하는 대검찰청이 반성을 하고 성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30여 년의 세월이 지나서야 왔습니다. 1987년 시설에 아무 죄도 없이 수용되었던 사람들을 법무부의 검찰과 재판관들은 구해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은폐하고 숨기고 외압을 행사하여 지금 현재까지도 시설에선 무수히 많은 인권 유린이 일어나게끔 방치한 책임 또한 있습니다. 또다시 검찰이 예전에 같은 방식으로 겉으로만 개혁하는 척하지 말아주시고 진심을 담아 피해 생존자들의 억울함과 한을 풀 수 있도록 진상규명 특별법을 통해 진상규명 되도록 끝까지 행동으로 책임져 주십시오. 그래야 최소한 우리도 용서라는 것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공권력은 폭력만 내세우는 집단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 검찰이 영재국지원 사건의 피해 생존자들께 진심으로 사과함과 동시에 범죄자에겐 엄벌을 내릴 수 있는 당당한 검찰이 되길 희망해 봅니다. 2018년 11월 27일 형제국지원 피해 생존자 실종자 유가족모임 일정입니다. 한번 가주세요. 좀 가주십시오. 이쪽도 한 번만 가주세요. 이쪽 한번 가주겠습니다. 자, 이쪽도 한번 파트에서. 네,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검찰에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했었고 검찰이 개혁되는 이 순간을 모든 국민들 중에서 언제나 모든 국민 중에서 우리들은 배제되어 왔지만 이 순간만큼은 우리 피해 생존자들도 하나의 국민으로서 검찰 개혁에 동참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신당부 부탁드립니다. 피해 생존자들의 지원을 해주실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감 지금 김종선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과 김태우 씨, 김희권 씨, 박순희 씨, 그리고 안기순 씨, 최승우 씨가 말씀하신 걸 잘 들었습니다. 지난 과정, 지난 시대에 저희가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 인권 유린을 왔었지만 제가 살아왔던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여전히 있었고 지금 다행히 많은 부분이 극복됐지만 과거에 있었던 그 아픔들은 사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 계신 피해자분들께 남아 있을 그 상흔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치유하기 어려울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해야 될 일은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어떠한 압력으로부터 굴복되어서 결국 법률가로서 올바르게 처신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하는 일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쏟을 수 있는 모든 방침, 그다음에 제도 개선을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피해자분들께서 아픔을 정말 개인적으로 오롯이 안고 계신 것이 국가사회적으로 같이 아픔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도 필요한 대로 노력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아픈 과거 시절에서 개인적인 희생, 그다음에 가족의 희생, 짓밟혀진 꿈과 희망, 이러한 증언을 오늘 들으면서 그 당시에 왜 우리는 그걸 바로잡지 못했을까? 왜 그 당시에 이러한 아픔을 그대로 전달받지 못했을까? 그 당시에 또 이런 아픔을 전파했던 분들은 지금 어떠하실까? 그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자문과 한편으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는 그런 스스로에 대한 질문과 또 반성과 성찰이 거듭 반복되었습니다. 제가 총장으로서 보이지 않았으면 좋을 문물을 보여드린 것에 대해서 사과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오로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이 되어서 우리 후배들 그리고 후손들에게는 이런 아픔이 다시 재현되거나 아니면은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확대되는 일이 없도록 공직자로서 또 책임자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직 그 시간이 약간 남은 관계로 그 마지막 인사만 듣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늘의 검찰총장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가 이 사건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 크게 환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앞으로 남은 것은 검찰총장의 비상 선고에 따라서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대법원은 과거에 이 전두환 정권에 충성하기 위해서 법리를 왜곡해 가면서까지 특수강금죄를 무죄로 판결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 잘못에 대해서 진심 어린 참회의 심정으로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게 바로잡는 판결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에 계류 중인 형제복지원 특별법입니다. 지금 국회에는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계류되어 있고, 그런데 이 지금 법안은 지금 잠을 자고 있고요.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 법률안을 국회가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 법률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과거사 정리에 관한 일반 법률의 성격을 띠고 있어가지고 이 형제 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이 진상규명 작업하고, 그다음에 이 피해자들에 대한 이 적절한 국가 배상에 관한 내용은 들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앞으로 하는 논의 과정에서 이 형제 복지원과 같은 불황민 수용 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한 그런 규정들을 좀 보완을 해가지고 신속하게 이 법률을 통과시키는 일을 해주기를 간곡하게 바랍니다. 지금
이런 중요한 일련의 과정들이, 그러니까 부산시장이 이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검찰총장이 무상 상고를 하고, 오늘은 이 검찰총장이 피해자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사과를 하는 이 중요한 과정이 결국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은 국회가 제대로 된 특별법을 통과시킬 때만이 가능한 것이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 특별법의 통과는 지금도 너무 늦어 있습니다. 하루빨리 국회에서 이 특별법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생각 말하고 하겠습니다. 저도 한마디 합시다. 말 한번 해주라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1960년생 최영식입니다. 이거는 이 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 한정선 대표하고 최승호 씨하고는 정말 내 보면 눈물이 나와요. 1년 넘게 저기서 춥거나 더울 때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에 실려가기도 하면서 저렇게 있었고, 이거는 진짜 뭐 특별법 난 이런 건 몰라요. 나는 무식해가지고 국민학교 3학년 다니고 부산 시장 앞에 구두 닦다가 나는 형사들한테 해가지고 잡혀갔는데, 이거는 대통령 국회의원들 반성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해가지고 진짜 바로 나와서 무릎 꿇고 빌더라도 해가지고 이거 해줘야 되는 거지. 이게 뭐 우리가 뭐 사정하는 거고, 이건 이렇게 돼서는 아닌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고요. 이게 진짜 나라에서 우리를 이거 범죄한 거예요. 이게 진짜 거기 안 있어본 분들은 모르지만은 얼마나 맞고 진짜 그게 내가 도망을 나왔는데 거기 맨 처음에 잡혀갔을 때는 매일 도망가는 꿈을 꾸고, 도망 나왔을 때는 또 매일 잡혀가는 꿈을 꾸고, 이게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 진짜 전부 대통령 이거 모이고 반성해가지고 여기 정말 진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빨리빨리 해줘야 돼요. 나 저 수급자로 살면서 당뇨 있고 당뇨 인슐린 매일 맞고 약 먹고 뭐 1년 살지 10년 살지도 모르는데 보상이라도 부탁부탁 해줘가지고 진짜 이거 해줘야지.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피해 생존자들이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어릴 때 당했던 그 학대로 인해서 많이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절차 없이 진행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분명히 민주국가고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그 과정에서도 절차대로 진행되고, 그 절차 중에서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입증이 된다면 국가가 맨발을 벗고 뛰어나서라도 사과를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정한 사과라는 것은 유감 표명이나 안 됐다라는 듯이 짧은 말 한마디로는 해결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배우지 못했지만 절차대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싸워오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무턱대고 우리가 사과해라 한다고 한들 가해를 저질렀었던 그 사람들이 과연 사과를 하겠습니까? 그들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떳떳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살아왔을 건데, 사과하라고 하면 그들이 진정한 사과하겠습니까?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진정한 진상규명을 통해서 그들이 저질렀던 그 잘못을 검찰이 밝혀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과를 하지 못할지언정 처벌이라도 똑바로 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우리는 절차대로 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무일 총장님께서 잘못을 한 건 아니지만 선배 검사들의 잘못을 후배 검사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과에 대해서는 행동으로 답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총장님께서 저희들과 약간 비공개로 좀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하셔서 좀 카메라나 이런 거 마이크는 좀 빼고 좀 진행했으면 합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챙겨올게요.